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제가 얼마 전에 미적분 그 수학 영역인가 수학 영역을 맡겼죠. 그리고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 선택 과목을 제가 푼 거긴 하지만 28번 미적분을 요즘에는 문리과 다 또 다시 기본적인 건 다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정마다 문과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거 학생들이 풀기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딱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평가원 교수님들이 약간 어거지로 만든 느낌이 좀 일단 들면서, 야, 이분들도 참 고심이 또 만만치 않았겠구나. 왜냐면은 이제 뭐 주로 이과 쪽이 좀 더 많이 선택을 할 텐데, 문과도 선택하고 하죠. 근데 1등급 내에서의 변별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 자체는,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해요. 이계도 함수의 변곡점인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약간 어거지 문제 비슷하게 대부분 킬러 문항은 좀 그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그렇게 교수님들이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평가원에서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죽어나죠. 그게 어거지여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학생용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미적분에 대한 철학적인 그 다 자연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적분 누가 했죠? 아이작 뉴턴하고 라이프니츠잖아요. 철학자예요, 둘 다. 그때 당시에 라이프니츠는 뭐 당연히 철학자로 많이 우리가 알지만, 뉴턴은 물리학자인데? 자연 철학, 프린키피아, 프린서프를 쓴 거죠. 내추럴 필로소피에. 그분은 자신이 물리학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철학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로서의 물리학자, 수학자로서 진짜 엄청난 분이신데,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또 어떤 원리가 뭐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미적분 육모 28번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다양한 문제를 통한 접근으로 눈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생겨난 문제인고, 이걸 봄으로써 눈을 키울 수도 있겠죠. 장담 못합니다. 일단 이 미적분이 실생활에 뭐 필요가 있냐 없냐, 실생활에는 필요 없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에는 굉장히 그 수학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그 논리가, 미적분의 필요성, 수학의 필요성, 뭐 이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관심이 가면은 미적분은 당연히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약간 잘했던 게 미적분인데, 저 이과 출신입니다. 사범대로 이제 전향을 하긴 했지만은 원래는 물리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미적분을 약간 잘하는 편이었는데 막상 진짜 잘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미적분을 약간 잘하는 편이었던 이유는 그게 학습량이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미적분이 확통과 미적분 그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나 봐. 근데 미적분은 학습량,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 양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양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확통도 확통은 양이 적구나 실제로. 실제로 양이 적지만은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잘 어떻게 분류하냐 이게 쉽지 않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에 사실 기본적으로 배운 미적분하고 똑같은 걸 물어봐요. 선택 과목 미적분도 함수만 좀 추가될 뿐이지. 그리고 이게 변화에 대한 사유거든요. 이 한자 운명권이나 힌디 운명권에서 일찍부터 있었지만은 그쪽에서는 과학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레코 로망의 생각은 과학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문명까지 온단 말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 뭐 미국이 지금 문제가 되죠. 참, 아이고, 우리는 이제 중립적으로 이제 평화를 기원해야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란이 참 큰일 났구나 지금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뉴스에 보면은 핵을 뭐 어떻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초음속 미사일도 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핵시설 한다고 하고. 물론 벙커버스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 진짜 유관 시설이 아닌 그거를 할 때는 벙커버스가 필요하고요.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뉴스에도 미적분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은 그 IAEA에서 핵사찰을 하죠. 그때 뭘로 하죠? 체렌코프 복사로 합니다. 체렌코프 복사는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한번 있는데,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 쐈나 안 쐈나 확인하는 거. 왜냐면은 가짜뉴스들이 양쪽 나라에서 막 엄청 많잖아요. 그거는 소닉붐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체렌코프랑 소닉붐이랑. 그거 어떻게 잡아내?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도 잡아낼 수 있고 미사일에 대해서도 잡아낼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잡아내는 다른 방정식이잖아요. 체렌코프에 쓰는 방정식하고 소닉붐에 쓰는 방정식이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둘 다 같은 원리. 뭐냐 하면은, 하나는 소리보다 더 빠른 음파는 어떻게 하지? 소리는 1초에 정해진 만큼 가잖아요. 300 정도 가나요? 300여 메다를 간다고 칩시다. 근데 미사일을 총에서도 이제 그렇죠. 제가 소닉붐은 총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총은 300보다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충격파로 견디고 있다가 팍 충격파가 터지는 게 소닉붐이란 말이에요. 초음속 미사일도 당연히 소닉붐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체렌코프는 뭐냐면은 원래 빛은 광속인데 광속은 대략적으로 3 곱하기 10의 8 거듭제곱 10의 8 거듭제곱 정도가 되는 메다 정도를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음속, 초음속 뭐 전투기 이런 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와 빠르다 이렇게 하지만 빛을 보면서 빠르다라고 잘 못 느끼죠. 뭐 갈릴레이 정도 천재 그 정도 급이 되면은 빛이 혹시 되게 빠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설악산, 지리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빛을 측정하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그 방식으로 측정할 수는 없었죠. 태양계 정도는 가지고 측정을 해야 이제 그게 근사값이라도 나와요. 근데 빛보다 빠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음파보다 빨랐던 데에서 나온 에너지처럼 빛보다 빠른 데에서 에너지가 또 터지게 되어 있죠. 근데 빛보다 빠른 건 없다면서. 타키온 발견했나? 타디온 빛보다는 느린데 물질은 빛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진공에서는 그렇지만 매질이 있으면 물이라든지 유리 같은 건 이제 매질이고 굴절률이 있다는 의미죠. 이 꺾이는 그 굴절률 말하는 거예요. 젓가락을 물에다 세우면 이렇게 젓가락이 다리가 꺾이잖아요. 굴절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상당 부분 줄어요. 감소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광속보다 더 빠른, 만약에 고에너지원이 있고 하면은 더 빠른 입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체렌코프 복사, 그러니까 소닉붐 비슷한 현상이 광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빛으로. 빛도 에너지죠. 그리고 그게 원자로 이렇게 막 핵 연료봉 근처에 이렇게 보면은 물로 냉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 빛이 어떻게 보여요? 퍼렇게 보입니다. 왜? 그 안에는 에너지가 너무 높은 입자들이 그 매질 내에서는 광속보다 더 빨리 움직여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음파보다 더 빨리 움직이거나 광속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은 결국은 그 에너지가 터지게 되어 있어. 빛으로 나와.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에너지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파란색 계통이 거의 이제 높은 에너지는 단파 쪽이잖아요. 단파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이제 자외선 쪽에 가까운 건데 자외선은 우리가 잘 못 봐요. 그리고 파란색을 대부분 봐요. 에너지가 높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낮에 에너지가 높잖아요. 저녁 때는 이제 에너지가 낮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입자들 산란, 큰 입자들의 산란이 되면 노을을 볼 수 있고 하지만 낮에는 거의 예외 없이 파란 하늘을 봐요. 이건 높은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바다도 마찬가지고 색깔이 원래 없는데 산란 때문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높은 에너지일 때 그래. 마찬가지로 체렌코프도 높은 에너지일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 다 같은 원리야. 놀랍게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의 이치가 수학으로 설명이 돼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세상의 어떤 작동 원리, 물리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언어로 떨어지게 기술이 되고 더 보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체렌코프랑 소닉붐이랑 같은 원리거든요. 그리고 그 방정식, 근데 그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미분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딱 방정식 갖다 놓으면은 솔직히 바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도 뭐 멍하게 쳐다보죠. 다만 그 멍하게 쳐다보면서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 알게 된다면은 28번 문제 정도는 뭐 물어보는지 알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결국은 속도 구하는 거야. 둘 다 맞잖아. 소닉붐에서도 음파보다 1초에 300m보다 얼마나 더 빠르냐, 그리고 체렌코프에서도 C, 어떤 매질에서의 C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거듭제곱보다는 낮아지거든. 근데 그거보다 얼마나 빠르냐, 이걸 보는 거야. 물론 체렌코프에서는 결국은 세터 값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설명이 미분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는 속도 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쫙 에너지 파동이 물결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각도를, 세터를 구하게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쯤부터 연구가 됐을까? 뉴턴, 또 라이프니츠, 이때죠. 그러면은 17세기, 그러니까 몇백 년 안 된 겁니다. 그 몇백 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미적분이라고 하는 도구 없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근데 철학적으로 처음 그 시작점을 자연철학, 아르키메데스로 보통 잡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학문에서는 아르키메데스로 잡아요. 근데 아르키메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자연철학자입니다. 유명한 분이시죠? 별별 걸 다 하신 분인데 미분에도 영향을 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철학 좀 봤는데, 그리스 철학도 보고, 조금 더 앞으로 갑시다.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동의 일자. 세상에 대해서 이제 보편자, 그러니까 유명론 비슷한 거예요. 유명론이냐 아니면은 뭐 실제론이냐 했을 때 결국은 가장 보편적인 하나만 인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운동은 불가능하다. 이 출발점이 벌써 이런 거란 말이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이 다른 생각을 얘기를 했지만, 서구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2000년 동안 거의 묵혀 있었어. 파르메니데스는 결국 공간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아르케를 찾는, 더 쪼갤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줘요. 크리스교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철학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수학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특히 기하.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제논의 역설. 이 제논이 두 분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아킬레우스랑 거북이 경주시킨 제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경주시킨 건 아니고요, 사고에서.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보다 뒤쪽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진단 얘기야. 왜냐면 쪼개고 하다 보면은 추월이 불가능하고, 화살도 쪼개고 하면은 화살 관역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 이게 서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미적분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의 출발과 함께 한계, 그 미적분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발달을 막는, 그러니까 이미 무한소에 대한, 극한에 대한 사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도 불가능하고 추월도 불가능한 그런 세계관, 공간화된 세계관,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늘 도외시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관찰을 하더라도 하늘의 원운동은 시시각각인 건데, 사실은 그러나 원이라고 하는 완전한 것, 구체라고 하는 완전한 것에 관심을 둘 뿐이지, 시간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사유 과정에서 초반에 한번 탁 벽에 부닥친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대에 이제 드디어 수학사에 나오는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되게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이것도 하셨어요. 곡선이 있죠, 곡선. 뭐 이렇게 되면 곡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곡선이잖아요. 곡선에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분은 자연 철학자, 최소한 그 알렉산드리아 시기의 자연 철학자들은 근대의 자연 철학자, 우리가 보통 자연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그 분들하고 맥을 같이 해요. 엄청난 시차가 있지만, 천수백 년의 시차가 있지만은, 거의 뭐 2000년 가까운 시차가 있지만은, 맥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은, 논리적 사유, 관찰, 이런 거 실험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관찰도 이제 일종의 실험일 수 있죠. 그래서 야, 이렇게 된 데다가 선을 그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다 이제 무한에 대한 생각, 무한소, 극에 대한 생각인데,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 케플러 선생이 이제 뉴턴의 바로 직전까지 가신 분인데, 케플러 선생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한 그대로를 기술하기 위해서, 아이씨, 원이 나와야 되는데 원이 안 나오고 타원이 나와. 다양한 곡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양한 곡선, 왜 완전한,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완전한 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건 이렇게 멀기만 하냐, 몇 년을 고민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바로 케플러 1, 2, 3법칙을 이제 만드시죠. 타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 면적, 그리고 조화의 법칙, 이 세 가지 뉴턴 전에 나온 진짜 소중한 과학이죠. 근데 이분이 뭐 또 하셨냐면은, 이분도 이제 이미 그 관찰을 하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심지어는 원도 아니고 타원형이고 막 이상하게 찌그러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시각각 시간축에, 물론 데카르트가 해석기하학이 나오면서 이제 축이 나오지만은, 축이 나오기 전에도 기하학적으로 뭔가 변화 양상 있잖아, 변화 양상.
이 변화 양상에 접선을 그을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접선을 실제로 긋고 그 식을 세워보고 막 해요. 어우,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치네. 바로 그 노력 때문에 지금의 과학기술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극값은 우리 극대극소 이런 거 배우나요? 맞죠? 이렇게 된 요 극값, 이 무한소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극값은 아마도 이 계산이 엄밀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정의가 아주 뚜렷한 것도 아니지만 뉴튼 라이프니츠 시기 때 성립된 것도 엄밀한 게 아니라서 그 뒤에 엡실론 값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다시 다 한 번씩 손보고, 지금도 계속 손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학 교수님들마다 달리 말해요. 미분 수업 들어보시면은 수학 교수님들마다 달리 말합니다. 엡실론 값이라든지 극한 값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 극값에서의 이 접선을 그으면은 왠지 아주 0에 가까운 극값일 것 같다라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 얘기인지, 미적분을 하시는 분이면은 당연히 미적분 요즘 다 하니까 미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극대나 극소값에서 미분값은 0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식이 체계화되기 전에 케플러 선생이 이렇게 휘어지고 있는 극점에서는, 그것도 기하학적으로 극점에서는 왠지 굉장히 0에 가까울 것 같다.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미적분의 그 개념으로 들어가면 거기까지 간 거야.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자이언트 두 분이 나오시는 거죠.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입니다.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양쪽이 이제 다르긴 하지만 한 분은 유율,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어떤 변화율에 대한 접근, 물리학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한 분은 미분, 적분, 수학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논리학적인 접근, 라이프니츠는. 그리고 두 분 거 중에서 이제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이제 그 부호라든지 이런 걸 쓰긴 쓰지만, 이제 아이디어는 뉴턴이 좀 더 빨랐다고 하고, 두 개 가지고 막 두 분이 이제 그거 가지고 신경전도 뭐 엄청나고, 막 미국과 독일의 그때 당시에 그 독일 지역, 미국이란다. 영국과 영국은 뭐 그때 아주 확고했지만 독일은 아직 뭐 나라가 세워진 적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대륙과 영국과의 막 자존심 경쟁도 있고 막 그러던 때예요. 근데 이제 후반부를 향해 가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뉴턴도 그렇고 라이프니츠도 그렇고 결국은 변화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 언어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들었다고 해야 될지 찾아냈다고 해야 될지, 수학이 발명인지 발견인지, 어떤 거는 발명이라고 하고 어떤 건 발견이라고 하고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너무 후반부에 얘기를 하게 되나? 여러분, 지금 우리 차원이라고 하는 거, 0차원, 점, 1차원, 선, 2차원 이렇게 되어 있는 면, 3차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게 수학적인 차원의 0, 1, 2, 3까지는 딱 맞아떨어지죠. 수학적으로는 더 높은 차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차원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미 다 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기 전에 기둥 다 세웠고요. 그러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중학교 때 할 때 아마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세 변이 있으면 그 각각의 변에다가 각각 정사각형을 달아가지고 그게 세 개의 관계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꼬르 C제곱. 왜냐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변과 변을 곱한 거기 때문에 너비가 됩니다. 자 보세요. 선 1차원 1차원은 X, 오케이? 면 2차원 2차원은 X제곱. 면이잖아요. 삼각형에 여기에도 정사각형을 달아주면 두 개를 더한 값이랑 큰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란 말이죠. 물론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거기에 차원을 올라가거나 차원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사각형에다가 높이만 하나 더 더해주면은 x 3 거듭제곱 3번 거듭제곱하면은 부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2 곱하기 2는 4인데 4는 면적이고요, 2차원이고, 그 다음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인데 2의 3승이니까 3 제곱이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히 2인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차원이죠. 그리고 그 부피를 가진 정육면체의 한쪽 사각형, 정사각형을 계산하려면 차수를 하나 내리면 됩니다. 2 곱하기 2, 4. 맞죠? 자, 그러면은 0, 1, 2, 3의 차원을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미 고대부터 하고 있었어. 그런데 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문제가 뭐냐? 봐. 시간에 따라서 이 차들이 다 속도가 달라요. 그렇죠. 거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가속도가 다르단 말이야. 위쪽의 별들의 움직임도 시간에 따라서 막 달라져. 거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가속도가 다르고 그렇단 말이야. 시간이 포함되는 순간 드디어 변화와 생성에서의 그 변화를 정량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변화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급속한 변화가 있어. 그리고 재미있게도 차원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갈 때 요동치는 변화의 곡선에서
그 이제 곡선의 면적이 이를테면은 거리일 수 있죠. 거리. 구분구적법 같은 걸로 하면은 거리가 나오잖아요. 속도가 막 요동쳐. 그러면 그 밑에 구분구적법을 하건 아니면은 이제 간편하게 적분을 쓰건 거리가 나오죠. 근데 그 거리는 면적으로 되어 있네. 그렇죠? 그리고 속도는 선으로 되어 있네. 2차원과 1차원의 차이죠. 이해가세요? 변화가 들어가는 순간 딱딱 각 잡고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때는 이를테면 미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굉장히 작은 값을 분모로 하고 위쪽에는 어떤 함수에다가 작은 값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 값을 빼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미분이잖아. 그리고 적분은 인테그랄 해서 그 함수의 dx 해주면은 그 함수의 민 면적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밑에 면적을. 차수가 위로 하나 올라가거나 밑으로 하나 떨어지는 거야. 이를테면 어떤 곡선이 있어. 어떤 곡선에 접선을 그어. 접선. 그러면 이 곡선의 변화율, 계속해서 시간마다 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접선이면은 당연히 1차식으로 떨어지죠. 이 곡선이 2차식일 거 아니야. 곡선은 최소한 2차식이잖아. 최소한. 이렇게 되면 3차식이고 2차식에서 하나 떨어져. 차원도 하나 떨어지면서 변화까지 담고 있어. 이게 미분이야. 그리고 적분은 민 면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한 차수가 올라가면서 변화를 다루고 있는 거지. 변화한 어떤 양을 다루고 있는 거지. 총량을.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만한 것이 이런 겁니다. 그 변화에 극적인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변곡점이잖아요. 변곡점. 여기랑 그러니까 문제도 이를테면은 극값을 물어본다든지 변화의 어떤 결절점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는 그 변화 양상만 알면은 대략적인 개형이라고 하죠. 보통 꼴을 그릴 수가 있어. 그 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수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과학에 쓰이는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딱 보자마자 일단 얼어버리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어버리긴 하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야. 사실은 엄청 복잡한 것을 무색무취의 언어로 기술한 거거든. 특히나 차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차원 간의 관계가 이상한 이치로 이어져 있어. 그리고 그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차원에서 특징적인 점들을 찾을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적분이 나온 배경이고 미적분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